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수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이제 꼭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후보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이병훈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최만원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최만원입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민생당 박주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주선 후보입니다. 네, 끝으로 기호 8번 무소속 김성환 후보입니다. 네, 기호 8번 김성환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다 지나면 사회자가 1차로 제재를 하고요. 3초 이상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하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병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재난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잘 극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저는 이제 세 번째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에 초석을 까는 등 미력하나마 최선의 힘을 다해서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광주 시민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화로 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과 또 원도심을 부활시키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양극화 사회, 너무 이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 양극화된 사회를 제대로 공정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병훈은 항시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만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도를 걷는 정당, 정의당 기호 6번 최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절제와 협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혁명으로 한국 사회가 많은 것이 변했지만 오로지 국회만 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특히 지난 2개월간의 위성정당 논란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사류 정치의 결정판을 보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직업 소개사가 되었습니다. 대부업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원칙을 지키는 정도를 걷는 정당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걷는 정도가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웁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최만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주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위로를 드리면서 응원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사업 예산 2조 원을 확보하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재산 가치를 크게 높여놨던 신화를 이룬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더 활차게 또 국가의 지원과 특혜를 더 집중적으로 받아내서 우리 주민의 행복과 우리 주민의 재산 가치를 크게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려운 난제나 지역의 발전은 국회의원이 해결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뤄놨던 성과로 평가를 해보실 때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 박주선은 여러분의 든든한 대들보, 여러분들의 위기에서 구출할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김성환 후보 1분 동안 기조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심려가 크십니다. 안부를 여쭙고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각 거리마다 빈 점포가 늘어나고 또 은행에 자금 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청와대와 국무총실에서 22년 근무를 하다가 2016년에 동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2년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실정을 나름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의 동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차관급 정도로 한참 됩니다. 제 그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가 좀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의 성숙은 선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묻지마 투표, 묻지마 정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당선되면 정당에 입당하겠습니다. 기호 8번 김성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공통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네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업보다는 자영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지역 상권은 계속해서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의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만원 후보부터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일과 미국만 보더라도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지급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긴급 상황이라는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굉장히 더디고 지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과감한 긴급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 여당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었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3개월 300만 원의 임대료 지원 또는 세금, 공과금 전액 면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착한 임대료는 미담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한 대표적인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박주선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돼 있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우리 광주에 덮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정책을 성장정책과 분배 생산적 복지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업종별로 차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의 폐출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또한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인구 유입을 시켜야만이 우리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또 임대료를 국가 지원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들의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 차례입니다.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산업단지가 없고 소상공인주인 우리 동남을은 정말 어려움이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지 인구 유입이 좀 많아지고
또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처가 돼야겠습니다만은 또 코로나19와 겹쳐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어려움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50조를 풀어가지고 지금 특례 보증 또 경영 안정자금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영업들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배달 서비스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부분하고 좀 정부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단순히 자금만 풀 게 아니고 그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보건 인력을 좀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끝으로 이병헌 후보입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광주의 자영업자가 전체에서 전체 한 79.5% 정도 됩니다. 이게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자영업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종래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던 것이 현재는 거의 주문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하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나마 장사가 되는 것도 기존의 이익을 플랫폼이 다 뺏어가는 그런 격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는 완전히 지금 자영업자가 폭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특별 지원 36조 7,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게 되고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나갑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공공형 주문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광 루트를 개발해서 자영업자들에게 관광객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지역화폐를 2배로 확대시키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질의와 응답을 하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최만원 후보부터 박주선 후보에게 반론이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방금 발언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와 임대료 추가 지원인데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실은 임대료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건축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공적 자금으로 긴급 상황에는 가능하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방식인가? 오히려 배부른 사람들을 배불려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의 생활을 더 열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 문제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임대료 부담이 큰 부담 작용되고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임대와 임차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강제로 임대료를 국가에서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임대인이 되기를 바라는 국가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임차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 국가 재난 자금을 풀어서라도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최저임금은 자영업 폐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업종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울과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적 물가가 좀 쌉니다. 또 업종에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좀 차등화시켜가지고 낮춰서라도 취업의 기회를 더 넓히고 또 자영업의 성숙을 이루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에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이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후보께서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에 지역경제의 재난 내지는 파탄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후보님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예, 코로나 이번 이 사태가 영업 환경 또 영업 문화를 많이 저는 바꾸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됐는데 이 또 어려움
단점도 있겠지만 또 장점도 많이 또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문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뭐 부담 없이 우리 영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 관광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져야 결국은 우리 자영업자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후보에게 질문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후보에게 30초 내로 질문 내지는 반론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이병훈 후보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 사실은 지역 화폐 문제라든가 배달 플랫폼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많이 겹쳐서 특별히 어떤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지역 화폐나 배달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생각을 해놓은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1분 답변. 네, 공공형 주문 배달 플랫폼을 저는 구축을 하고 싶어요. 중소기업 벤처부랑 같이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가 10% 넘거든요. 또 요기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한 15.8%. 지금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또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또 내지 않습니까? 장사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형으로 해서 그 수수료를 없애주는 그런 플랫폼 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폐 부분입니다. 지역화폐는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있고 지방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원누리 상품권 같은 게 있고 광주에서는 이제 광주 상생카드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보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2배 정도로 확대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이병훈 후보 반론 시간입니다. 최만원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 자영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 사업자 대비해 가지고 약 79.5%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49%예요. 이게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 그래서 이제 광주 내 고정고객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지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이 관광객 확보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1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도 보면 많은 그 후보자들께서 중국 관광객 유치도 뭐 말씀하시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중국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가 어떤 관광 상품이나 경치 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에서의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국내에 모든 그 국민들이 와서 쉽게 보고 관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광주의 특징이라는 게 무엇일까? 장점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은 무등산, 예향입니다. 또 광주구 5.18 민중항쟁의 모든 곳곳의 현장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어떤 특별한 유치 차원이 아니라 광주의 정신을 잘 살리고 이 광주의 상징물들을 상호 잘 연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무슨 동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진흥 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남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시 네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과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말 어렵게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규명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박주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광주 자부심입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됐습니다. 세계의 민주항쟁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헌법에 5.18 정신을 전문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5.18 정신과 가치를 아직도 몰상식하게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비하, 폄하, 폄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엄단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여야 의원 166명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21대 때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성환 후보께서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런 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우선 강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 왜곡, 날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역사 왜곡 처벌법 2019년 2월에 발의가 됐죠. 지금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집권당도 큰 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계승 그리고 어떤 현대적 해석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게 무슨 저항 운동에 그치지 않고 정의와 정말 평등 정신 우리 5.18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기념사업 계승한다든가 또 재단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5.18 폄훼와 왜곡 방지 대책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병훈 후보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금년이 5.18 40주년 아닙니까?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5.18이 광주 시민의 품에서 우리 국가의 품으로 또 장래에는 세계의 품으로 그 정신이 계승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선 역사 규명이 되고 후 포용과 화해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역사 규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규명에 대한 것이 전제돼야 된다. 두 번째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가짜 뉴스를 생산한 지만원이나 일베 같은 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SNS 뉴스에 대해서 독일식의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짜 뉴스를 신고 접수 후에 24시간 내에 자동 삭제가 되고 또 벌금을 강하게 매깁니다. 이런 입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최만원 후보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이 어렵사리 통과되었는데 활동이 지지부진합니다. 뭐 국회의 인적 구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실은 광주 민주화,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었던 이 지역의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상당히 책임 밤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말씀하셨지만 역시 결국은 처벌과 교육 또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실은 외국에서 이런 반국가 범죄, 역사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사위원회에 확실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게 이것을 잘 계승하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과 잘 협력을 해서 광주 정신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후보들 상호 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후보가 각각 6분씩 시간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우선 이병훈 후보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동남을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랜드마크이고,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가 우리 동남을에 앞으로 향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것도 이미 공론화된 그런 사실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슈는 전남도청 복원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 철거 여부는 지금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8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62%가 보존을 원했는데도 당시 조성위원회 측에서 이제 자체 여론조사에서 철거 51% 이렇게 철거를 결정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보존을 위한 노력은 하시지 못했던 것인지, 물론 추진단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나름은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도청 이걸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네, 이제 질문 국회의원이 마무리해 되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도청을 복원하겠다는 이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4년 6개월 동안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수립이 됐을 때는 별관은 철거였습니다. 별관 철거는 어떻게 돼 있었냐? 5.18 단체와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에는 별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8개 5.18 시설 중에서 7개는 보존하자,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와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별관인 줄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자. 그래서 결국 2년 6개월 동안 했던 것이 전체 별관의 3분의 2를 보존한 지금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래는 없었던 것이 3분의 2가 남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 복원하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복원으로 갑니다. 네, 여론조사는 그때 예,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십시다. 여론조사는 보존보다 철거를 하자는 쪽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남도청은 이제 5.18의 역사적 현장이고, 또 5월 단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5월 단체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정치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주선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법하고 지금 예산 관계, 이거를 그간의 이제 의정 활동에 큰 그 성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최초 발의한, 우리 박 후보님께서 최초 발의한 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 토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 법에 의해서 그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증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았다. 오로지 그 용적률 하나만 그 당초 우리 박 후보님이 내신 안에는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 진위 여부는 그때 좀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추가로 검토를 하면, 객관적 검토를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 주장하시는 그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2조 2,400을 가져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 다른 건 다 자체하고라도요, 그 안에 보면은 아시아 문화전당 8,500억을 본인이 가져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에 대한 하나의 그
뭐 광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크게 해주신 게 그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 8,500억을 본인이 가져왔다. 본인의 성과다. 물론 뭐 자기 지역구의 일에 대해서 뭐 전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재생법에 국회에서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발의한 그 법이 주안으로 돼가지고 통합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확정이 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최초 발의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는 건폐율만 들어있지만 용적률만 들어있죠. 용적률만 들어있지만 건폐율과 층고 제한 문제, 기타의 여러 가지 혜택 문제는 국토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추가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 문화전당 예산은 우리 이병훈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은 수립됐지만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돼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상 이게 안 됐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 아시아 문화전당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질문과 답변 시간을 1분씩 끊어달라는 게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지침이니까요. 그 지침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훈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세 분 후보님들이 다 장점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박수선 의원님은 정치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선 의원이시고, 우리 김성환 후보는 또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이 있으시고, 또 우리 최만원 후보는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현장을 잘 아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도 있고 밑바닥에서 8년간 정치력도 쌓아졌고요. 대학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친 종합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김성환 후보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정치를 이렇게 구청장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정치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원래 민주평화당에서 민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또 거기서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MBC 라디오 3월 30일 날 했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라는 그 프로그램에 저도 출연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 이번 민생당의 동남을구 공천을 놓고 우리 박수선 후보님께서 공천 절도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성환 후보께서는 무슨 소리냐, 공천 강탈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단하게 좀 거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제 이 정당의 문제, 제가 민주평화당에서 민생당으로 옮긴 것은 그 옮긴 게 아니고 옮겨진 거죠. 중앙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뭐 정당을 제가 이 정당이 크게 이렇게 이합집산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정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운전자가 마음대로 부산으로 핸들 틀면 거기서 내려서 서울 가는 버스를 다시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버스 타고 계속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잘한 건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민생당에 제가 맞아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줄기차게 경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은 민생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공천관리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하고 우리 또 박수선 의원님 후보님하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었고, 저는 동의를 했고 우리 또 박 후보님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가 있어서 제가 이겨서 이게 공천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 공천이 번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로서는 그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걸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은 뭐, 예, 그래서 제가 그 강탈 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주선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요? 의정보고서 또 프랑카드 주민과의 대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조 2,400을 확보했다. 제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동구 남구을에 국고보조 예산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구가 12년 동안에 국고보조 예산이 9,848억입니다. 남구는 양림방림 백운 사직이 지난 선거구 때 지역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4년치 국고보조금을 봤더니 120억이에요. 120억 중에 방림 1동, 2동은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합친다면은 9,968억입니다. 어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내가 무엇을 몇십억짜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12년 동안의 국고보조 예산을 내가 다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한 분은 아마 박주선 후보님이 최초인 것 같은데, 자 9,968억에 국비 전체를 2조 2,400억에서 계산해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다 갖고 오셨다 하더라도 설사 다 확보했다 해도 1조 2,432억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은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문광부 예산이고 국립기관입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곤란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병훈 후보가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고시 출신이가 더 잘 알아요.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그래서 사법고시 하셨잖아. 지금 예산 네. 나도 대한민국의 지금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국가 예산하고 정책, 관계없어요. 국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던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이것만 말씀해 우선 주세요. 국가 보조 예산만 이야기를 하는데 국책 예산이 우리 동구 남구에 얼마 안 되는가는 빠뜨렸구만요. 아이고. 국책 그러면 보조금이 있으면 거부세가 있고 거부금 있잖아요. 국책 사업이 있어요. 국책 사업 뭘 하셨는데? 아이플렉스. 아이플렉스요? 문화전당. 이게 동구에서 이루어진 건 전부 다 하셨구나. 여보세요. 아니 지금 문광부에서 문화전당을 주관했을 뿐이지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로 확정된 절차를 무시합니까? 국회에서 이미 얼마를 많이 내가 증액을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그 문화전당이 개관이 됐다는 것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모르는데요?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지는 않고 추진단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 잘못됐으면 허위사실로 고발을 하세요. 자, 주어진 6분이 다 지났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정해진 룰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만원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거 토론을 통해서 제가 제일 깨끗하고 적합한 후보자라는 걸 서로 증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보니까 세 분이 다 무소속으로 한 번씩 또 출마를 하셨던데요. 자, 일단은 이병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위성정당 논란,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지금 한국 사회를 온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전문에다가 비례대표의 강화를 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제도 아닌데 인력 보내고 또 정책까지 보내고 또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광주 지역 선거에서 5개 지역에서 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이 광주를 말할 수 있는지 5.18 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집권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돼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성정당 문제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참 아쉽게 됐어요. 지금 비례정당 문제는 우리가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의당에서 민주당과 좀 궤를 같이해서 정말 소수정당을 보호하려고 했다면은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캡을 30명을 씌워놨잖아요. 캡을 30명 씌워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쪽 한국당에서 유성정당을 만들게 돼버렸잖아요. 유성정당을 만들다 보니까 민주당이 불가피하게 또 만들게 되고. 캡은 민주당이 씌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캡을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정의당의 대표님 잘 아실 거예요. 20석만 하자겠는데 30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저쪽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다가 만약에 주도권을 주게 되면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뭐 과반 의석 팔아가지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형식으로 정치를 이렇게 몰아가서는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뭔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구 세력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손해를 보지 않고 하는 게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것인지, 이거는 한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박주선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재산가치 증식. 근데 실은 그 재산가치 증식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 양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가치 증식의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가치 증식의 반면에는 90%에 달하는 많은 서민들이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셋집을 전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옳은 해결 방법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동남구은 구도심으로서 무리한 신도시 평창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오히려 감소가 되는 그런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재산 가치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들 입장에서 개발 이익을 통한 정당한 재산 가치의 상승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고 또한 받아야 할 정당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투기에 의해서 우리 지역구의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된 게 아니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하고 그다음에 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수의 유명 건설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착수한 결과 지금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그 재산 가치도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한마디 드리자면은 실은 투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 집을 새로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이 투기하시는 분들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뭐 김성환 후보 나오셨으니까 좀 한마디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성혼 동성 결혼에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인권위를 비롯해서 성소수자나 동성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다들 선진국들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소신을 갖고 계신, 그러면 어떤 소신에서 그런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TV 토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동성혼 관련 집회가 아니고 그 후에 찾아보니까요. 동성 결혼 반대 차별금지법 그때 예, 예. 제정 반대 집회를 우리 저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당 차원에서 전부 다 그 차별금지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러 당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저도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동성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만 그거를 국가적으로 국가 정책을 풀어서 펼쳐 나가시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저희도 국민 권익위원회 최만원 후보 예. 주어진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이어서 끝으로 박주선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훈 후보께서 금년 1월 3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1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해가지고 19세부터 24세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를 낸 일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병훈 후보의 정책 능력이라고 그럴까? 국정 파악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뭐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뭐 얼마나 고위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행정의 달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19세 이상 24세 이하까지는 지금 현행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가는 법률상 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걸 학교 밖 청소년을 19세부터 20세를 아니, 제가 묻는 강화시키자는, 말에 답변하세요. 시간이 강화시키자는 버리지 그런 말고. 뜻이었지. 예? 강화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아니요, 얘기를 한 보도자료에 것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도자료에 그걸 강화시키자. 학교 밖 강화시킨 게 아니라 청소년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도록 해주겠다 아니. 했는데, 아니, 지금 보도자료가 네,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박선 후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큰 정치인이라고 소문이 아니, 나 큰 있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작은 큰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이라는 내가 분이 우리 자태가 이병훈 그걸 후보의 그 정책 꼬투리를 능력에 잡고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요. 하시면 이병훈 되겠어요. 후보의 정책 능력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가는 법률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인지 법률이 묻지 않을 있음에도 수가 없어요.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은 경우 혜택을 강화시키자. 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전체- 못 받는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가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치겠다는 모르지만 19세부터 24세까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받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부분에 있는 연령대가 됐어요. 좀 취약하다 그런 취지로 어떻게 말씀드린 취약해요? 겁니다. 지금 보도자료 내용하고 너무 다른데. 나도 보도자료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민생당의 공천 절차는 네. 공관위원회에서의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경쟁력 조사도 하고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일단 공관위 결정이 되면 그것은 최고위원회 올라가 가지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아야만 확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23일 날 밤 10시 이후에 이게 됐던 공관위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공관위 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최고위원회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김성한 후보는 마치 공천을 민생당으로부터 확정 받은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런데 나는 이거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재심을 청구한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도대체 공관위의 공천 절차와 과정이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공관위 결정을 무효를 하면서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사라고 보내가지고 공관위원회에서 24일 날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김성한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는 공관위 결정을 뒤집어 가지고 다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최고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그때 내가 정상적인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니 그랬는데 마치 공관위 투표가 비공개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수용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공관위에서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공관위에서는 그럼 그날 잠깐만 그날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전화 안 받으셨습니까? 나는 안 받은 일 없습니다. 받은 일이 없어요. 나는 공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뭐냐면 그럼 공관위원장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고 우리 박주선 후보님께 전화를 드려서 두 사람이 수용을 하면 투표에 들어가겠다 말씀을 하셨고 전화를 한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화를 하고 안 하고를 다 네, 문제다. 아니,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수용을 안 하신다고 했으면 투표를 안 했을 것이고. 공관위 결정을 그러면 경선을 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경선을 하면 이렇게 떨어진 억지를 사람은 쓰면 안 아니죠. 되죠. 경선을 하면 떨어진 사람은 지금 선거를 못 나옵니다. 김성한 후보의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 겁니다. 지금 무슨 근데 거대한 나중에 음모가 수용을 있는 하지 것 같아요. 않고 아니, 수용이 이걸 뭐예요? 갖다가 그냥 아니, 예. 내가 수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 재심을 아니요. 잠깐만요. 재심 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재심 신청을 해요?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재심이 대상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공관위 공천 절차를 모르십니까? 공관위 결정은 예비 결정에 불과해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만 확정이 되는데 어찌됐건 민생당에서 최고위원회 의결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민생당에서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부정장을 하신 분이 잠깐만요. 형식적으로는 어떤 절차를 거쳤건 간에.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는 공천을 그럼 왜 받았다고 수용을 메시지 하신다고 플레이를 하고 수용을 있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 수용은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뒤엎었지 않았냔 말이에요. 최고위원회 결정 뒤엎어가지고 공관위가 아이고, 1차 참. 결정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민생당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민생당 공천을 했는데 공관위원회에서 그 공천에 대해서 본인이 민생당 수용을 하지 않고 공관위에서 탈당해놓고는 근거도 마치 없이 아무런 대단한 근거 뭐 없이 대단한 용기가 다시 있고 그냥 대단히 정의로운 다시 사람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이 우리 바꾸는 민생당이 이게 뭐 후보께서 어떻게 되는 내 겁니까? 말에 예.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진실에 입각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한다면 내 말을 질문을 가로막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 공관위원장이 전화를 지금 안 받으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를 그런 겁니다. 떠나서 매우 중요한 거죠. 무슨 매우 중요해요.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아니, 공관의 저- 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뒤엎었는데 아니 공관위원장께서 이 양반 양 정말로. 후보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했고 그건 아니 저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런 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잠깐만요. 저는 동의하겠다 했어요. 왜 공관의 결정이 예, 주어진 시간이 왜 다 헌정하지 않습니까? 지났습니다. 네. 나 우리 김전환 후보가 이렇게 억지 주장할 줄은 몰랐어요. 네. 계속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기는 동구 남구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주 MBC 공개홀입니다. 이번에 다시 네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지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지역의 복지 정책도 노인 복지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의 청년 유입을 늘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복지 정책도 중요합니다. 후보들이 구상하고 계시는 출산 보육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이병훈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좀 부적절해요. 이제 저출생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저출산은 청년 잘못으로 이렇게 가게 되네. 이 저출생이 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출생률이 그 0.8명입니다. 우리 동구 남구을 지역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많은데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없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청년이 들어오려면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형 청년주택, 그 다음에 신혼주택에 대한 주택 공급이 앞으로 공공형 주택으로 해서 확산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육 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 육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그 여성 육아에 대한 직장 차별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만원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청년 유입과 출산 보육 대책은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청년 유입 대책은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 이런 지역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하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형 주거 지원 등을 펼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출산 보육 대책은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일방에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가족 구성원이 같이 함께 돌보고 또 사회가 돌보는 방식으로 이것이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가 영유아의 교육, 양성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방식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 보육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아동 관련 지출 비율이 1.1%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애국자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서부터 양육, 보육, 교육,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직까지 국가가 전 책임을 지도록 정책 전반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청년 일자리 할당제와 지방인재 고용을 상향 조정하는 고용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생활 공간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해야 되고, 청년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네요. 끝으로 김성환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죠. 네, 출산은 보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다양한 이제 대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질문의 내용이 지역 내에 우리 지역 내에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보육 정책이 이제 과거에 그 급격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공형보다는 이제 민간 중심으로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 또 공공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출산 이후의 보육은 저는 그 공동책임의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 손에 잡히게 우리 지역 내에서 맞춤형 보육 서비스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저는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 교사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출산 보육 정책이 필요한지 후보들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질의응답하는 보충 토론 시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병훈 후보부터 김성환 후보에게 반론이나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뭐 거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보육, 그다음에 교육 등 총체적인 관리가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어쨌든 청년 유입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 지역 청년 유출이 약 3,9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해서 이 출생을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김성환 후보 1분 이내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러도 다른 곳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죠. 뭐 직접적으로 찾아오든 온라인상으로 찾아오든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살면서도 일자리를 갖고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뭐 인공지능 도시로도 광주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간에 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예향이라는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갖는 어떤 장점을 토대로 해서 청년의 경쟁력을 좀 높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경쟁력 강화 대책이 곧바로 청년 유입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환 후보에게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질문이나 반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아주 큰 틀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청년 보육 문제, 또 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장기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출산 보육 문제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출산 보육 수당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십시오. 우리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군에 진입되는 군인에게 숙식부터 제복, 총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국가에 책임진 것처럼 출산 정책은 출생이 되면 교육을 마칠 때까지, 교육 이후 사회에 참여를 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출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실용성 있게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의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남구 지역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고 젊은층 인구가 적습니다. 그것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주거지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활사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것이 출산 정책과도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한 출산과 보육 정책에 대한 보충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후보, 최만원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이나 질문 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주 동구의 지식산업센터인 아이플렉스를 국가 전액 사업인데 그때 226억인가를 가져와서 제가 설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이들의 창업을 위해서 아이플렉스와 같은 창업센터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를 판단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찬반을 너무 묻고 싶습니다. 실은 굳이 청년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거주하기 편하고 그 지역사회가 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면 실은 어느 누구라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특히 이 동남구 지역 자체가 굉장히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건 고사고라도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올 수 없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광주 동남구가 굳이 어떤 특정한 계층의 출생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동남구 가서 살면 내가 진짜 인간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인 방식이나 처방으로 과연 이것이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복지국가 할 때 맨날 찾아가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모든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나 교육, 건강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 이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최만원 후보 반론 시간입니다. 이병훈 후보에게 30초 내로 반론 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는 이 서구 선진 국가에서 1인당 개인소득 15,000달러, 2만 달러 선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 정부나 시책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못 하시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실제로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십시오. 성장과 배분, 복지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큰 기조는 정의당과 맥락을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복지 확대 부분이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정부가 퍼주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가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또 이렇게 출생률을 확대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돼야 되고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분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네 분 후보들께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 백운광장은 동시에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역이기도 하죠. 현재 백운광장 일대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이면은 백운고가 철거 공사도 시작됩니다. 게다가 백운광장 반경 1km 이내에서 11건의 아파트 건축 공사 그리고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 대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후보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주선 후보께 1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운광장의 교통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의 일환으로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가운전을 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주민의 협조 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 광주 발전과 발전 이후에 오히려 교통의 편익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고통을 좀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도시 재생사업과 아마 재생사업과 관련한 교통 차증이 유발이 되게 되면 자가용 차량의 부재 운행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협조에서 전제로 광주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김성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백운광장의 이제 도로 교통 문제는
차제에 백운광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차제에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럴 때 그 우회도로, 간선도로를 좀 놔서 백운광장의 교통 혼잡을 돌리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정책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백운광장 주변에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가 동시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노선 변경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우선 대중교통 중심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일반 승용차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그 지역에 중복돼서 대중교통과 일반 사설 차량이 혼잡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병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백운광장이 하루에 한 14만 대가 통과하게 되고 남구 전체 인구의 10만 명 정도가 인근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지금은 전부 차도 중심으로 돼 있죠. 지하철 2호선을 놓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심도로 지하철을 놓는다는 점, 또 거기가 백운광장에 물길이 굉장히 몰려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우수관로를 설치 공사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심도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지하철 출입구가 2개냐 3개냐인데 이게 굉장히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하철 출입구 개선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차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 중심으로 옮길 수 있는 인도가 확보돼야 된다. 세 번째, 거가 푸른 길이 연결되는데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문가 주민 행정이 나서야 되고 국회 나서야 됩니다. 왜냐? 총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어서 최만원 후보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실은 다들 앞선 후보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지역 자체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토론들이 지금 이 선거 시기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지금 당장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랄 것은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에 오는 그런 자가용 차량들에 대해서는 교통 혼잡 부담금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께도 강력한 부재를 실시해서 교통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딱히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토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포함해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최만원 후보부터 1분 30초 쓰십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동구 남구 을 주민 여러분, 70분간의 그 토론을 통해서 한국에, 광주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정당이 필요한지 나름의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4년간 20대 국회 또 지난 2개월간의 위성정당 논란은 수많은 민주화와 역경을 헤쳐나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정치가 한국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인이 1995년 베이징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치가 사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구태 정치를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정치, 정치 민주화,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도를 걷는 정당,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과 최만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박주선 후보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그동안 2조 2천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신화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주민의 정당한 가치를 대폭 상승을 시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제는 제 심혈을 기울여서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여러분의 행복과 자산가치 증식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두가 다 될 수가 있지만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또한 국회의원 개인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영향력 있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얻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묻지마 무조건 지지를 하는 것은 그 정당과 정권의 오만과 자만에 빠뜨려서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홀대와 무시밖에 없습니다. 이 광주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지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박주선이는 홍보물에 나와 있는 대로 또 그동안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한 대로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지역과 우리 주민에게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사차시 나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 박주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주시고 큰 기대를 해주시고 든든한 일꾼이라는 또한 지지를 주시는데 머뭇거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8번 무소속 김성환 후보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동남을 유권자 여러분, 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 정부에서 작년에 결정한 예타 사업 규모만 보더라도 영남은 9조 2천억, 충청도는 7조입니다. 호남은 불과 2조 5천억입니다. 호남에 특별한 이익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조건 민주당만 뽑는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 영남 패권을 뚫고 호남 대통령 자동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남의 이익 지켜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답은 호남의 존재 이유를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민주당만 뽑으면 국회의원은 사실상 유권자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뽑는 겁니다. 민주당 경선이 본선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투표는 의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사람이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식을 벗어나야만 참신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찍는 것과 같습니다. 기호 8번 김성환 선택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토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지난번에 출마해갖고 떨어졌습니다. 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8석이 전부 안철수의 민생당이 아니라 뭔 당이죠? 국민의당이었죠. 그 국민의당이 8석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이 또 분해가 돼가지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으로 됐다가 또 대한신당이 되고 또 이게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눠지고 지금은 3당이 합쳐져 갖고 민생당이 됐어요. 도대체 우리 광주 시민이 그 당명을 다 기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호남 정치를 위해서 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정당을 그렇게 합당, 분당, 탈당을 했습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었는가 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이 잘 돼야 국정개혁도 될 것이고 경제 살리기도 되고 남북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힘은 청와대와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가능합니다. 저 이번에 3번째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동구 남구을 네 분 후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에 포함되지 않은 동구 남구을 선거구 후보의 연설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